그럼 2부 후세대의 기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후세대 즉 1.5세대, 2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박진영 선생님,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방영식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2세이신 최승묵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나리오에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세계 나라가에 사셨던 그런 이민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행사가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1세대랑 1.5세대, 2세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도 그게 귀한 자리잖아요. 혹시 시나리오에 없던 질문이지만 오늘 1세대 분들 앞서 1부를 들으면서 혹시 부모님 생각을 하셨거나 어떤 느낀 소감이 있다면은 시작 전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영 선생님부터. 네,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한국에서 산 지 20년이 넘어서 사실 교포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워낙 사는 게 바쁘고 또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교포라는 걸 잊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 맞지 내가 교포였지라는 이제 사실을 또 이제 기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행사 위해서 제가 부모님께 또 여쭤봤어요. 엄마 아빠 진짜 그때 몇 년도에 갔었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행사에서 사진을 요청을 해주셔서 또 제가 성장했을 때 앨범 볼 일이 없는데 네, 또 여기 행사 측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또 성장 앨범도 다시 꺼내서 보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 1세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상파울로도 왔다 갔다 하셨고 그다음에 아르헨틴도 왔다 갔다 하셨고 부모님께서 그다음에 또 파라과이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다 모든 이야기가 다 공감이 됐었습니다. 네. 네, 1세대 분들 말씀 들으니까요. 전에도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1세대 분들 이제 이민 초기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셨다라는 걸 많이 듣긴 했는데 또 직접 들으니까 제가 이민 생활하는데 그래도 저분들 덕분에 좀 편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저희 부모님도 하셨던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생각 많이 났고 정말 덕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최승묵 선생님부터 이제 방영식 선생님은 중학교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고, 그리고 박진영, 최승묵 선생님은 브라질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남미 동포 1.5세 그리고 2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세 분도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남미에서 몇 년 동안 사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파라과이랑 브라질, 아르헨틴 국경 지역인 이제 이과수에서 왔습니다. 이과수 폭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유명한 관광지인데 국제 도시이기도 하고 소도시지만 국제 도시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만으로 18살까지 살다가 지금 대학 입학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몇십 년 됐는데 지금 현재는 아이를 키우고 또 프리랜서로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83년생이고요. 부산에서 태어났고 중2 때, 그러니까 98년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학창 시절 쭉 보내고 한국에 와서 사실 한국에 정착하게 된 게 음악 때문에 제가 원래 음악했거든요.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좀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오늘 모임이 전국군데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묵입니다. 94년도에 파라구에서 태어나서 한국 들어온 지 이제 1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예, 대학교 때문에 왔고 현재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최승묵 선생님을 학생 때 제가 유학생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봤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그 사고가 반듯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적극 드렸고 그 사이에 이제 취직을 해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 취직을 해서 이제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 제가 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유학 와서 잘 자리를 잡았다는데 괜히 이제 뿌듯하고 대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분 다 이제 말씀을 안 하시면은 외국에 살다 오셨는지도 모를 만큼 굉장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데 남미에서는 어떻게 한국어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남미 사실 때도 이만큼 정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학교를 거기 현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하고 뭐 말싸움을 하더라도 이제 거기 이제 말로 포르투갈어로 막 이렇게 집안에서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부모님께서 싸우더라도 한국말로 싸우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쓰는 것이 이제 규칙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과외를 시켜주시고 주말에 토요일 날은 한글 학교를 다녔고 또 일요일은 또 한국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생활 외에는 다 이제 또 한국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이제 20년에 제가 80년생인데 2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이제 그래도 한국말 할 줄 아는 교포?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과외까지 하셨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교육열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인으로 정체성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1999년에 그 한국외대로 그 유학을 오셨는데 당시 다른 중남미 동포 출신의 유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다 한국어가 유창한 것은 아닌데 남미에서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부모님 관심 덕분에 한국어를 계속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사실 98년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민을 갔었던 거기 때문에 딱히 이제 뭐 많이 한국말이 어려워져서 뭐 잘 못하겠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스페인어 배우면서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한국말을 해야 된다. 외국 나와서 뭐 그 나라 말을 하더라도 한국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집에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생하고 싸울 때 무조건 이제 한국말로 싸우고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안 잊어버리고 계속 한국말을 쓰는 것 같아요. 네, 방형식 선생님은 또 나머지 두 분과 다르게 중학교 때 이제 남미로 가셨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처음 1.5세라서 그 현지에 적응하거나 그런 스페인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힘든 점은 혹시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아르헨티나 갔을 때 딱 두 단어 알고 갔어요. C하고 No. C하고 No 딱 그 두 단어 알고 갔는데 처음에 아르헨티나 가서 좀 힘든 시기 때 아예 저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지방에 갔어요.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었겠죠. 지금은 까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것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스페인어가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으로 이제 현저를 습득하신 것 같고 그 최승묵 선생님은 어떤가요? 네, 저도 아마 부모님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셔서 그냥 집에서는 한국어만 쓰게 하셨고 한글 학교가 있었는데 전 항상 놀러만 갔어요. 놀러만 가고 교회나 성당도 놀러 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모이다 보니까 저도 계속 한국어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엑스맨
그 프로그램을 아.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아, 그렇죠. 한국어를 배웠다는 말씀을. 네, 그것도 일부인데 이제 일요일 날에 항상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뵀던 프로가 그 엑스맨이나 이런 일요일이 좋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거 보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를 터득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영어는 어떨까요? 그 보통 남미에서 오신 동포 차세대들이 다중 언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보다는 나아요. 한국어도 굉장한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쭤볼 게 그 한국 오신 이후에 어떤 분들은 사실 두 분은 스페인어가 모국어에 가까운데 그 오신 이후에 스페인어 혹은 포르투갈어를 쓰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 혹시 남미어를 잊어먹지는 않으셨는지.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그 포르투갈어를 전공했고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 다 그 언어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상사하고도 다 포르투갈어로 대화 항상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10년 정도 한 후에 제가 이제 최근 10년간은 프리랜서로 통역 일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와서도 한국말보다 포르투갈어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 와가지고 사실 스페인어를 많이 잊어버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그 탱고 댄서들 통역도 하면서 스페인어를 계속 썼었는데 이제 음악하고 다른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스페인어 쓸 일이 많이 없어지고 뭐 동생하고 얘기할 때 스페인어를 조금씩 쓰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스페인어 쓰는 친구들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스페인어로 본인 소개 가능하실까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Hola, 않겠습니까? ¿cómo estás? Hola, ¿cómo está? Me llamo Sebastián. Hace 8 años que estoy acá en Corea. Bueno, mucho gusto. 네, gracias. 최승문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방영기 선생님께서? 제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온 지 8년 됐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한국어 이름이 있더라도 스페인어 이름을 또 따로 가지게 되는가요? 두 가지. 네, 두 가지를 스페인어 쓰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세바스찬. 아무래도 스페인어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네. 박신영 선생님도 혹시 남미 포 이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 부모님께서 그냥 한국 이름을 그냥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거기식으로 하면 그냥 진만 이렇게 박진영해서 중간에 진. 그래서 조금 사실 그게 제가 별로 학교 다녔을 때는 좀 싫었어요. 그게. 그런데 어쨌든 오히려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브라질 그 원어민 교수님이 우리 수업에는 모든 학생이 브라질식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브라질식 이름을 또 지어내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국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파라과이 이름은 있었어요. 저희 파라과이 이름도 있었고요. 뭘까요?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깨띠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서류상의 이름은 아니지만 거기 이제 동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께서는 저 다 깨띠로도 많이 알고 계세요. 깨띠.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최승무 선생님은 어떤가요? 그 한국 오신 이후에 스페인어 쓰실 일이 있으실까요? 오히려 여기 와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친구들, 교수님 아시다시피 친구들이 거의 다 교포고 거의 스페니쉬 스피커이니까 그 스페인어를 하니까 통화나 뭘 하더라도 스페인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 친구들도 있지만 교포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파라과이에 있을 때보다. 또 그 제가 스토커는 아니지만 그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그 윤택이라는 회사를 잠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홈페이지에 3가지 언어로 돼 있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스페인어 그 혹시 비즈니스 관계로도 스페인어를 쓰실 일이 있는지. 그 팀의 해외 영업이어서 그 스페인어랑 영어는 항상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잘 말씀드리셨다시피 그 남미에서 오신 그런 차세대들이 다중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저희 한국과 그리고 중남미 간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때 그 인터뷰 당시에 최승욱 씨는 그 남미와 그런 한국과의 그런 비즈니스 초국가적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남미를 위해서도 뭔가 일을 하시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정체성 문제 관련 질문 다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 본인의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남미 사실 때나 또 한국으로 오신 이후에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캐티? 그 제가 이제 그 당시 인터뷰 당시에도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사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50%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 해서 200%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다중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방영식 선생님은 어떤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이민을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게 왔죠. 네,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게 와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재외국민으로 해서 뭐 다른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나라에서 분명 영구 영주권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뭔가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좀 심하게 왔죠. 심하게 왔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완전 한국으로 제가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한국 오시게 된 계기가 아까 그 음악 관련된 일을 하시고 싶어서 그 한국을 오셨다고 했고 또 이제 제가 그 언론 기사에 따르면 그 남미에서도 음악 전공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의 음악에 관심이 있으시고 진로를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냥 밴드 음악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드럼에 관심이 있어서 드럼을 전공을 했고 그걸 하면서 아까 그 저희 그 박재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그 사물놀이 또 이제 배우기도 했고 거기서 또 가르치면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밴드 음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된 게 물론 음악 때문에 오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청을 해줘가지고 오게 됐어요. 한국 문화를 외국에서 알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각국에서 한 명씩 뽑는데 초청이 돼서 와가지고 딱 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거기서 음악을 했다는 거 알고 한국에 있는 그 어떤 기획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추후에도 계속 이제 드럼 연주나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대표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약간 추후에 프로듀싱을 해보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네, 오늘 드럼을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그 최승욱 선생님은 그 이런 질문 많이 들을 것 같은데 파라과이랑 한국이랑 축구 경기하면 어느 팀 응원할래? 뭐 이런 질문 많이 들었을 텐데 본인 정체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지는 팀을 응원했었어요. 그냥 한국이 지고 있으면 한국 팀을 응원했고 그냥, 네. 그런 식으로 했고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릴 때 빼고는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완전 아기 때 빼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파라과이 사람들이 좀 잘 해주시고 하니까 그 어릴 때 말고 막 찌노 꼬레아노 뭐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뭐 정체성에 대해서 그 혼란이 오고 이런 건 없었어요. 단지 이제 오히려 한국 와서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얘는 교포다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거기 현지에서 태어나 갖고서 이제 반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나라 사람이니?
그러면 사실 나 브라질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모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나 브라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 혼자서 비행기를 태우고 한국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왔고 처음으로 눈이라는 걸 밟아봤고 만져봤고 해갖고서 이제 그 이후로 나는 진짜 한국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도 이제 누구 만나도 나 한국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 한국 분이시여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저희 동생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동생들은 왜 그러신지 몰랐는데 한국을 그 당시에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들은 다 큰 다음에 뭐 중고등학생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이란 땅을 밟게 되니까 그 동생들은 조금 더 그 말이 쉽게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그 성인이 된 이후보다 그 유년기 초창기에 이제 모국 방문을 하는 게 차세대들의 그런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은 최승묵 선생님은 제일 최초로 그 한국을 오셨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또 그때 느낌은 어땠나요? 그때 만으로 18살이었어요. 예. 그럼 대학 올 때 결심하고 처음으로 한국을 왔던 건가요? 아니요. 뭐 한두 번 놀러 오긴 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기 위해 이제 오니까 느낌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친척 집에 있고 뭐 걱정할 게 없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오니까 뭐 방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핑계이지만 좀 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 뭐 좀 뭐 서류상 좀 힘든 단어들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구글 번역기를 많이 활용해서 그때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박진영, 최승욱 선생님은 고등학교까지 남미에 사셨고 방영식 선생님은 중학교 때 아르헨티나로 가셔서 30살까지 남미에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남미에 사실 때 친한 친구 그리고 이웃, 그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로 현지인 혹은 그 한인 동포들이었나요? 네, 저는 딱 5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현지인들 50, 한국 사람 50.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저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현지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현지인 애들하고도 많이 운동하면서 많이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은 아까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뭐 어디 모임에 간다거나 한국 학교 뭐 성당 교회 그런 데 가면은 이제 한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딱 친구들은 50대 50이었어요, 저는. 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보다도 일단은 공간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현지 친구들, 학교 밖에서는 이제 한국 친구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또 부모님 따라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부모님이 이제 운동하시러 거기 이제 가시면 또 거기 다른 아이들도 부모님 따라서 거기를 가기 때문에 주말에 뭐 골프장이나 수영장이나,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또 한국 친구들 만나고, 그런 식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직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교포 친구들, 현지 친구들. 네. 현지 친구들은 사실 제가 거기서 나왔을 때 SNS 같은 게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SNS 통해서 이제 몇 명을 찾았는데, 그래서 몇 명은 이제 친구로 추가하고 이제 소식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쟤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연락도 주고 받는 친구도 있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최승욱님은 어떨까요? 저는 똑같이 학교에서는 이제 현지인 친구들이 더 많았고, 물론 이제 놀러 다녔지만 한글학교나 성당을 가면 이제 한국 친구들이 더 많았는데, 파라과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주말이나 어디 놀러 가면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짬뽕으로 그냥 다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 관계가 그 파라과이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파라과이에서는 파라과이 친구들만 만났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다른 그 남미에서 온 친구들도 혹시 만나나요? 아, 예, 예. 그 일단 여기서도 이제 파라과이 애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고 이런 자리를 가질 때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예, 다른 교포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방영식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박채순 선생님이 그 한인 풍물패를 보면서 혹시 그 활동을 여기 있는지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물패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남미 그 차세대들 간의 어떤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거나 거기서 교류가 활발했는지. 네, 저는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거 그 팀 이름이 누리패라고 하거든요. 누리패라고 하는데 남미 쪽으로 사물놀이를 이렇게 알리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나씩 배우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 있던 그 친구들이 제 바로 이제 2개 밑에 친구들이거든요. 2개 밑에 친구들인데, 네, 그 친구들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거랑 그리고 밴드 활동하면서 교류가 많았죠. 그리고 심지어 아까 여기 친구랑도 얘기를 했는데요. 파라과이에까지 초청을 받았었어요. 저희 누리패가. 그래서 그 파라과이 그 독립기념일에 저희가 거기서 공연도 하고, 네, 그래서 교류는 누구보다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현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셨던 곳이 파라과이랑 아니야 브라질과 그리고 파라과이 경계 국경 지역에 사셨고, 그래서 저희 또 박재순 선생님도 아까 그 각 나라끼리 이제 한인들이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남미 단위로 그 지역 단위로 또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듣다 보니까 이런 그 음악적인 문화적인 교류도 그 남미 이민 사회들 간에도 이제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또 그 박진현 선생님 혹시 그 국경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런 특별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좀 커서는 상파울 이제 교회 활동이었는지 그런 이렇게 청년 활동, 청년 모임 활동 이런 걸로 이렇게 남미를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한인 교포들이 다른 나라를 그 남미 안에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커서이고 어렸을 때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경을 넘나 듣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매번 서류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거의 국경에서 산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그 다리를 지나고 있을 때는 다리를 건너구나, 국경을 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거기서 살았을 때는 내가 그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가 그 다리를 건너는데 차로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제 차가 없고 길이 안 막혔을 때는. 그런데 양쪽에서 산다는 거는 이제 계속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 가게에 가면 이제 직원 종업원들이랑 스페인어로도 또 대화할 수 있는 거고, 또 브라질 학교로 가면 현지 이제 브라질 학교 친구들이랑 또 포르투갈어를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던 실제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최승욱 선생님도 군대를 가셨고 군대 생활 중에 포어를 활용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파라과이랑 이제 붙어 있고 포스를 자주 가다 보니까 그 포르투뇰이라고 이렇게 대충 섞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브라질 축구팀을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라과이에서 왔다고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섞으려 하고, 저도 별로 많이 안 들었지만 그걸 최대한 섞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100% 포가 아니라 포르투뇰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어 알면 일본어 아는 게 더 쉽듯이 이제 스페인어를 하게 되면 포 습득이 좀 더 쉽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그 남미 사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 그리고 힘들었던 점, 그리고 혹시 가장 기억 남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어느 부분부터 자유롭게? 제가 먼저 할게요. 그 살면서 힘들고 좋았던 거 뭐 어디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남미였기 때문에 더 힘들고 뭐 한국이었기 때문에 더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래도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든 점이 당연히 있었고요. 뭐 그 점을 꼭 굳이 뭘 집어서 얘기하자면 뭐 언어적인 부분이겠죠. 언어적인 부분이 좀 힘들었고 그리고 좋은 점은 남미는 아마 두 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심적인 여유, 네네, 그 마음적인 여유가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요. 고기가 싸고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거요. 제가 이제 그 뉴욕으로 재이주하신 그런 남미 분들을 뵀을 때 그걸 텔란기로라고 하나? 제 발음 이상하죠. 그 여유라는 그런 텔란기로 맞아요? 텔란기로 다르구나. 트랑킬러. 네, 그래서 그 여유가 남미에서 가장 그리운 점이라고 하셨고 또 아사도 그 네, 그게 비교가 이제 안 된다고 고기. 하더라고요. 그냥 굽기만 하고 소금만 뿌려도 정말 그 한국에서 먹는 고기는 고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여기 한국은 또 고기값이 비싸죠, 그렇죠? 엄청 비싸죠. 네, 그 선생님. 저는 특별히 뭐 힘들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그냥 학생 신분으로 그냥 컸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었고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지금 그 당 이제 제가 지금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다 너무 순간순간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다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딱히 힘든 부분은 굳이 뽑자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스페인어를 못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물론 진짜 뭐 힘든 것도 아니지만 그때가 이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그 외에는 이제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랑킬로, 아사도 그리고 그 테레레라고 그 마테차 네, 이렇게 서로 돌려 마시는 그거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각자 다른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만나서 반갑다라든지. 이미 뭐 저기 앉아 가시고요. 뭐 인사 다 했고 얘기했고요. 뭐 한 달이 건너니까 또 다 아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자주 소통하고 연락도 하자고 얘기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혹시 다시 연락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국에서 유학 혹은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 남미로 다시 귀환하지 않고 한국 계속 체류하게 된 연구를 지금 구상 중이라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제가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네, 저희 가족 사진인데 이게 86년도에 찍은 사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제가 6살 때인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계셨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전통춤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전통춤, 뭐 부채춤을 추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단체 사진인데 보시면 네, 지금도 다 얼굴이 기억나고 이름도 다 많이 생각이 나고 하는데 지금 여 아이들 중에서 뭐 중국계 아이도 있고 일본계 아이도 있고 대부분 다 거기 현지 아이들이지만 네, 이렇게 저희 동네는 아랍계 또 후손들도 있었고
이제 저같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이제 2세들, 중국 2세들, 그다음에 일본 뭐 그 이상이죠. 2세뿐만 아니라 이제 3, 4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입학 사진입니다. 대학교 입학 사진이고 저희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세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날 파주에서 오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파주에서 교장 선생님도 교장직도 맡으셨었고요. 네, 그때 제가 입학을 했을 때 와주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진영 선생님 혼자 한국에 와 계시고 그 나머지 부모님과 동생들은 브라질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무슨 아침 쇼 같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동생들도 오긴 왔었어요.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다시 갔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리라는 이제 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래도 아이를 낳고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건 끝날 땐 말. 네, 제가 3부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영킥 선생님은 음악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화도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저기 가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목젖 보이는 게 저예요. 목젖 보이는 게 저고 저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어주나요? Do you cry for me 아르헨티나라고 사실 그 제목이 그 마돈나죠. 노래 중에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를 약간 오마주한 제목인데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 방송이나 이거에 맞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게 한인 1.5세들 1세대들의 약간 음악 다큐거든요. 음악 다큐인데 제가 저게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고 저 감독님이 아까 전에 그 박재순 선생님이 그 사진 찍었다는 그 신사 부에노스아이레스 레스토랑 거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내드린 이유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용 자체는 조금 어둡기는 하지만 한인 1.5세대들이 겪었던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낸 거니까 저 상도 많이 받았어요. 저거.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출품이 됐고요. 뭐 밴쿠버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인 1.5세이신 배현석 감독님께서 왜 목이 메이지? 배현석 감독님께서 만든 다큐멘터리고 그 1.5세들의 그런 다양한 그런 삶과 정체성 혼란 그리고 또 이제 1.5세들만의 겪는 그런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자랑거리라기보다 제 동생하고 같이 자원 입대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 그거를 풀어준 가장 간단한 계기였어요. 군대를 아무래도 남자니까요. 남자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옴으로써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형제만 뉴스에 났는데 사실 저희가 자원 입대했는데 가 보니까 뭐 남미를 포함한 외국에서 지금 뭐 2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딱 저희 중대만 4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군, 공군 하면 더 많겠죠. 그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대표로 나왔지만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부 후세대의 기억을 마치면서 다시 연주곡 한 곡 들으시겠 텐데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가수이자 문화운동가 메르세데스 소사의 그라시아스 알라 바다라는 곡입니다. 그라시아스 알라 바다는 스페인어로 우리말로 이제 스페인어인데 우리말로는 삶에 감사하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소사를 문화운동가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는 그가 아르헨티나 전통 음악의 계승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한글학교 한인회 등을 세워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민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라시아스 알라 바다를 인천 콘서트 챔버의 연주와 쿠바 출신 가수 하디스 카밀라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휴식하신 뒤에 마지막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enas tardes, mi nombre es Camila, soy de Cuba y actualmente estoy haciendo mis estudios de maestría aquí en Corea. 되게 낯설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스페인어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Gracias a la vida 곡을 들려드릴게요.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dio dos luceros que cuando los abro perfecto distingo lo negro del blanco. Y en el alto cielo su fondo estrellado y en las multitudes al hombre que yo amo.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el oído que en todo su ancho graba noche y día, grillos y canarios, martillos, turbinas, ladrillos, chubascos y la voz tan tierna de mi bien amado.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el sonido y el abecedario, con él las palabras que pienso y declaro, padre, amigo, hermano y luz alumbrando la ruta del alma del que estoy amando.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la marcha de mis pies cansados, con ellos anduve ciudades y charcos, playas y desiertos, montañas y llanos, y la casa tuya, tu calle, tu patio.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dio el corazón
que agita su marco cuando miro el fruto del cerebro humano, cuando miro el bueno tan lejos del malo, cuando miro el fondo de tus ojos claros.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la risa y me ha dado el llanto, con ellos distingo dicha de quebranto, los dos materiales que forman mi canto, y el canto de ustedes que es el mismo canto, y el canto de todos que es mi propio canto. 감사합니다.